먼저 통장 압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최근에 통장 압류로 성공한 사례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자는 인테리어 가구를 납품했는데 채무자인 거래처 사장이 가구 대금을 갚지 않고 잠수를 타버렸고 연락도 두절됐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을 받자마자 2025년 3월 11일 법원에 채무자의 거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까지 이렇게 6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통장 압류 신청이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인 2025년 3월 14일자로 법원의 결정이 떨어졌고 그로부터 5일 후인 3월 19일 날 해당 6개 은행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돼서 그 순간부터 6개 은행에 개설된 채무자의 모든 통장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통장이 압류된 바로 그날 3월 19일 오후 4시 정도에 채무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통장 압류된 채무자 아무 개인데 얼마 갚으면 되냐고 하면서 그동안 잠수를 타서 법원 소송 진행 중에도 얼굴 한번 볼 수 없었던 채무자가 먼저 전화가 온 겁니다. 바로 통장 압류된 당일날 돈 다 갚을 테니까 통장 압류 좀 풀어달라고요. 그래서 합계 2,861만 485원 입금 확인이 되는 대로 통장 압류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딱 10분 정도 지난 뒤에 4시 17분에 전액 입금이 되었고요. 바로 당일날 통장 압류 취하 해제 서류를 법원에 접수해서 압류를 풀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추심 김사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채권 추심을 진행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고려하는 강제집행 수단 중에 하나인 통장 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왜 통장 압류가 채권 추심의 필수적인 코스처럼 여겨지는지, 그 필요성과 함께 장단점, 그리고 실무 사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행 실무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통장 압류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필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채권 추심을 시작할 때 채무자의 어떤 재산부터 건드려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처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장 압류입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실적인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고 급여나 사업소득, 생활비 이런 돈들이 계좌를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는 채무자의 가장 현실적이고 유동적인 재산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로 빠른 채권 회수 가능성입니다. 통장 압류는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비해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만 나고 나서 은행에 송달이 되면 바로 채권자의 예금을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은닉이 어려운 재산입니다. 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숨기는 건 가능하지만 은행 계좌 자체를 완전히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대포통장 같은 불법적인 수단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금융실명제 때문에 계좌를 완전히 숨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압류는 채권 추심 절차에서 매우 필요한 강제집행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통장 압류의 장점부터 살펴보면 통장 압류는 채권자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데요. 판결 받은 후에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그러니까 통장 압류 신청이죠. 이걸 진행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고 해당 은행에 송달만 되면 바로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제집행에 비해서 신속하게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채권 회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법원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만약에 오늘 법원에 압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면 제 경험상 평균적으로 3, 4일 안에 채권 압류 결정이 떨어지고 그날로부터 3, 4일 만에 해당 은행에 압류 결정문이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되는 그 순간부터
통장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돼서 이 순간부터 입금은 되지만 출금은 안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가장 빨리 진행됐던 사례는 오늘 월요일에 압류 신청서 제출하고 바로 오늘 채권 압류 결정이 떨어져서 목요일 낮부터 채무자 통장이 압류된 사례도 있었는데요. 보통 압류 신청일로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렴한 비용입니다. 다른 강제집행 절차에 비해서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수백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하고 유체동산 압류는 7, 80만 원 정도 그 정도 발생하고요. 그에 비해서 통장 압류는 7, 8개 은행을 동시에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인지대만 따지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이내로 발생하니까 강제집행 절차 중에서 비용이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국 모든 지점에 개설된 통장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만 특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은행의 모든 계좌, 보통 예금 계좌, 그리고 적금 계좌, 또 펀드 계좌 등등 여러 계좌들에 대해서 한 번에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시중은행들, 우리, 국민, 신한농협, 하나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은행 하나만 제3채무자로 지정을 해서 통장 압류 신청을 하게 되면 채무자 통장이 개설된 전국에 있는 우리은행 모든 지점, 모든 지점의 통장이 모두 한 번에 압류가 됩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은행의 채무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1개든 10개든 상관없이 모두 한 번에 압류가 됩니다. 네 번째로 채무자에게 직접적인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통장이 묶이면 채무자는 생활비나 월급여 수령, 사업자금 운영, 이런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게 될 거고요. 채권자와의 합의에 나서거나 자발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 말고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통장 압류 절차에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 최고 신청이란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할 경우에 해당 은행이 법원에 제3채무자 진술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고 채권자는 은행이 제출한 제3채무자 진술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제3채무자 진술서에는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에 잔액이 얼마인지, 대출이 있는지,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이미 이 통장을 압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이걸 확인하고서 통장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나 말고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했는지,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을 이용해서 다른 추심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이건 내용이 길어지니까 그 팁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작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장 압류가 강력한 수단인 건 맞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몇 가지 단점과 주의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계좌 잔액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이미 돈을 다 인출했거나 애초에 계좌에 잔액이 없는 계좌를 압류할 경우에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압류 집행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압류 금지 채권이 있는데요.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 생계비를 위한 일정한 금액, 현재 185만 원인데요.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했는데 통장에 잔액이 186만 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압류 금지 채권액이 185만 원이니까 그걸 초과하는 금액만 채권자가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만 원밖에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 원밖에 못 뺏어와요. 따라서 채무자의 통장 잔액이 185만 원 이하로 있다면 압류를 하더라도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빵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채권자가 뺏어오지 못하는 185만 원은 채무자도 인출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된 상태이기 때문에 채권자도 채무자도 모두 둘 다 185만 원 이하의 잔액은 건드리지 못하고 통장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 자기 통장이 돈 185만 원이 있는데도 인출하지 못하니까 채무자도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으로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협, 단위축협 이런 데는 압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축협 이런 금융기관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종로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이걸 압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종로 새마을금고를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몇 개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 여러 개의 새마을금고를 각각 제3채무자로 특정을 해서 압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압류 비용이나 압류 효율성 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마을금고나 신협, 단위농축협 이런 금융기관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세부 지점 명칭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비효율적인 그런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소액 압류할 경우에 실익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판결받은 채권 금액이 뭐 1, 200만 원, 2, 300만 원 이하의 소액 채권이라면 압류에 드는 비용, 인지대, 송달료 그리고 일반인들이 직접 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몇십만 원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비용, 시간, 노력 대비 별로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채무자의 반발이나 회피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통장이 묶이면 채무자는 격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회피해서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그런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럼 통장 압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통장 압류의 성공 여부는 채무자가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 같은 채권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면 뭐 주거래은행이나 카드 발급 정보 그리고 대출 정보 같은 걸 조회해서 확인한 후에 진행할 수 있지만 일반 채권자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채권자분들은 소송 전부터 채무자가 평소에 거래하는 은행이나 나하고 거래할 당시에 채무자가 송금했던 거래은행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 은행을 동시에 압류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확하게 모르면 채무자가 주로 이용할 만한 주요 시중은행 7, 8개 은행 동시에 압류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비용은 몇만 원 더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성공 확률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여러 은행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소액이라도 일단 압류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왜냐하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통장을 묶는 것 자체가 채무자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소액 채권이라도
압류가 성공하면 채무자가 연락을 해오거나 변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강제 집행하고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통장 압류로 은행 계좌를 묶어 놓은 다음에 추가로 집행문 제도 부여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추가로 발급받고 그런 후에 급여 압류라든가 다른 압류할 재산을 찾아서 강제 집행을 병행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통장 압류는 다른 집행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채권 추심 절차에서 통장 압류를 해야 하는 이유와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통장 압류는 채권 추심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동시에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채권을 반드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채권 추심 강제 집행과 관련해서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더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 김사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